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전입니다. 정말 언제만인지 모르게 외국인들이 매도 일관에서 매수로 처음으로 3분기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네. 매수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니 뭐 10월 10일에도 한 번에서 하루 1200원 샀네요. 하루인가 있어. 하루 빼고 지금 3분기 들어 거의 처음 두 번인가 세 번 빼고는 10월 4일에도 한 400원 샀고 네. 뭐 하여튼 별로 산 적도 없고 팔면은 막 5천억씩 1조씩 던졌는데 오랜만에 800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좀 의미 있던 거는 삼성전자를 원래 주구장창 막 한 5천억씩 어쩔 때는 막 1조 어쩔 때는 뭐 2, 3천억 항상 1000억 이상 순매도를 계속 해봤거든요. 23일 동안. 근데 지금 24일 만에 1000억 이상 순매도는 탈피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순매도예요. 삼성전자 940억 정도. 1000억 초코만 되게.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순매도 규모가 조금 주니까 오늘 별로 호재가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한 2%대 반등을 했습니다. 6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진짜 그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격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다 빠지긴 했지. 네, 뭐 악재가 뭐 송두리째 나와 있으니까 좋은 뉴스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 반도체 밸류체인들 웬만한 소부장들은 다 그냥 같이 끌고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및 반도체 밸류체인들 비중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상 이 엄청난 언더밸류가 불가피했는데 삼성전자 좀 순매도가 끝나면 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오늘 코스피는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 좀 많이 되돌아왔네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이제 테슬라 영향 하락을 해가지고 2차 전지 안 좋으니까 코스닥하고 오늘 거래소하고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알테오젠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바이오들 조금 조정받은 모습이 좀 보이면서 코스닥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래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홍콩도 하락하고 뭐 대만도 0.3%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1% 정도. 좀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뭐 상하이는 지금 계속 올라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1에서 2%까지. 네, 별로 지난 주말에 호쾌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좀 빠져서 그런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후로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세 예스24홀딩스, 예스24 갖고 있는 지주사가 상한가를 갔고요. 뭐 예스24나 이런 뭐 관련 서점 관련주들 무슨 출판사 이름만 붙으면 뭐 급등이 있었죠. 그 영향에 오늘 섬유의복이 제일 1등을 했고요. 그리고 2등이 종이목재 섹터였습니다.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교보문고에 뭐 한강 그 작가의 책들이 다 솔드아웃이다. 심지어 그 한강의 아버지 또 작가이신데 그분의 작가. 책도 교보문고에 막 앞에 쭉 깔리고 그렇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좀 하여튼 웃긴다. 어쨌든 노벨상을 엄청나게 상업화로 전환시키는 이 위대한 전환 능력이요. 근데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라오는 거겠죠. 막 줄을 섰더라고요. 오픈런.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제지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오늘 종이목재 섹터에서 제지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저도 해외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은 몇 개 있어요. 물론 안 읽었지. 뭐 옛날에 파울로 코엘인가? 뭐 하여튼 하고 작년도도 여자분 있고 사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읽은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소년이 온다요? 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느낌 많이 다르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사실 부커상 받아서 조금 유명한 작가인데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근데 힘든 책이에요. 사실 그렇게 뭐 날개 돋친 듯이 미친 듯이 많이 팔릴 책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재미는 있어요. 원래 책이 그 읽는 사람도 적지만 읽는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다 읽는 사람 비중은 압도적으로 낮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뭐 자본 보통 끝까지 다 읽어서.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들 끝까지 잘 안 읽습니다. 옛날 그 교과서는 그렇겠지. 참고서. 교과서도 마찬가지죠. 수학의 정서. 앞에 한 3%만 까맣고 밑에 보면 1, 2장 까맣고 나머지 뒤쪽으로 가면 거의 새거. 그렇죠. 어쨌든 1등, 2등 업종이 전부 다 이제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관련된 주가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보험 섹터에서 롯데손보, 삼성화재, DB손보가 3에서 5%씩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밸류와 관련돼서 금융주들, 은행보험, 증권주에서 골고루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주였는데 KB금융이 오늘 6%대 상승을 했고요. 엄청났어요. 깜짝 놀라서 장중엔 더 많이 올랐죠? 사실 근데 미국에서 뭐
JP 모건 체이스나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웨스파고나 다 많이 올랐죠. 네. 4%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상승했고요. 오늘은 약간 저기 밸류업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11월 달에 밸류업 지수 ETF가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는 티웨이 홀딩스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요즘 급등락이 심합니다. 오늘은 15% 하락하면서 빠지네. 업종 1위를 기록했어요. 요거 종목 때문에.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급락했죠.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그렇게 좀 실망적이었나 싶은데 어쨌든 2차전 지주들 조정을 받으면서 뭐 TCC 스틸,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등 종목이 하락하면서 철강금속 섹터가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고요. 하락률 3위는 화학 섹터였습니다. 금양, 코스모 신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등 2차전지 하락이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날에 했던 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시점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이 아닐 뿐이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로봇, 옵티머스 로봇이 이렇게 막 커피도 따라주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자동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뒤에서 원격 조종의 역할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이제 외국의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또 실망의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난 그래도 원격 조정 일부 있다고 해도 되게 훌륭한 것 같던데. 관절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발전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기대가 너무 높았나 봐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사실 주말간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항상 요즘 호재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12월 생산 예정인 블랙웰이 1년치 솔드아웃 됐다. 벌써 아직 본격 생산도 안 했는데 벌써 1년치가 솔드아웃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블랙웰과 AI가 건재하다면 HBM도 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HBM으로의 생산 캐파 이동도 계속되면서 25년 일반 디램 생산의 빗그로스는 10% 수준에 그칠 것이다. HBM을 많이 찍어내려면 일반 디램보다 웨이퍼 한 3배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 디램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트 수요가 좋지 않더라도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가격은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HBM 이외의 디램 가격 하락세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좀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디램이 총 얼마가 생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DDR4까지는 그냥 다 제끼더라도 DDR5만 해가지고 얼마가 총 생산되는데 거기에 HBM 수요를 몇 %를 잡아가고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분석을 해주면 좋겠는데 쉽진 않겠죠. 있긴 있는데 여기저기 조금 추정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이런 거는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측에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주 세부적으로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서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 좀 미국처럼 아주 세세하게 좀 세그멘트별로 좀 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회비 정도가 되지는 않을 건 서로 그 업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통박으로 다 알 텐데, 그렇지? 그렇죠. 뭐 경쟁사와의 뭐 관계나 이런 고객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뭐 미국은 잘만 공개를 하잖아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 정도는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25년도 HBM발 DRAM 투자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놨습니다. 장비사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업체들로부터 직접적인 장비 발주를 받다 보니까 현재 현황뿐만 아니라 내년도 가이던스도 직접 받았겠죠. 그래서 좀 더 전망의 신빙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램리서치, KLA 등의 주요 CEO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EO는 HBM으로 범용 디램과 동급의 비트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3배의 웨이퍼가 필요하다. 이는 매우 강력한 수요 동인이다. 라고. 정확한 거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논리도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대하죠. 그거는 내러티브일 뿐이다. 그 내러티브는 지금까지도 현실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 진짜 웃기는 얘기야. 앞으로도 실현 안 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죠. 이게 제일 정확한 얘기입니다. 장비업체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때도 이야기했었죠. 장비업체에서 사실 정확하게 더 알 텐데 그걸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뭐 그렇게 이게 제일 정확한 얘기예요.
이게 제일 9개 사람이 얘기한 거가 제일 정확하지.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어떻게 알아. 네. 그리고 랩리서치의 CFO는 올해 DDR5로의 전환 그리고 HBM으로 인한 D램 강세를 보였는데 25년대도 이 흐름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HBM에 대해서 좋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KLA의 CFO는 HBM이 D램 생산량 일부를 소비하면서 25년도엔 더 많은 D램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HBM 관련해서는 다 좋게 전망을 하고 있고 메모리 업체들의 HBM 투자는 내년도에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된다라는 뜻은 그 전방에 HBM에 대한 수요도 탄탄하다 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기네 장비 잘 팔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거는 이제 좀 한 20-30%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건 그렇죠. 감안하고 계산은 하시되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이 팔리겠죠.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팔릴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내년도 전망도 좋다 이런 언급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안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특히나 언급을 했던 게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 이쪽 장비 그리고 HBM 수요를 향상할 수 있는 후공정 검사 장비 이쪽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좀 늘고 있다 이런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블랙벨 가격이 50만 달러인가 55만 달러에 결정된다고 하죠. 와, 55만 달러요? 네, 50만 달러인가 55만 달러. 그러면 6, 7억 되는 건데요? 더 되지. 5일은 5, 35, 7억이네 7억. 50만 달러면 7억. 네. 55만 달러면 7억이 넘는 거고. 와, 그래요? 미쳤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HBM의 마진이 50%든 60%든 70%든 다 준다. 난 그렇게 읽혀지던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 줘요. 이거 뭐고 아낄 게 뭐가 있어. 막 7억씩 받고 파는데. 컴퓨터 한 대를 7억씩 받고 파는데. 이야, 완전히 진짜 깜짝 놀라서 와, 세상에나.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웨이퍼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게 코어스가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칩 하나 만들려면 웨이퍼가 이제 반도체 칩에서 웨이퍼가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크잖아요. 다이 사이즈가 크니까 예를 들어 100개 나올 게 100개가 안 나오고 뭐 한 10개 나오든가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워낙 크게 그러니까 그 밑에 코어스 공정으로 또 실리콘 칩을 또 넣어야 되잖아. 그럼 그 실리콘 웨이퍼가 그거 하나 나오는데 몇 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3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몇 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저기 TSMC가 코어스 공정을 증설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웨이퍼 용량 자체가 몇 배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걸 준비를 했겠어? 당연히 안 했겠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TSMC가 유럽에다가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에 일단 첫 번째 공장 건설은 시작을 했죠. 근데 향후에 유럽에다가 몇 개의 공장을 또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도 났습니다. TSMC가 9월달 매출 호조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금요일 날도 한 2%대인가 또 혼자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17일 날 정확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야, 요거를 그 실리콘 칩을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면 참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뭐 유리기판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JNTC 이런 데는 뭐 16%, 10%, 8%씩 많이 좀 급등을 했고요. 뭐 유리기판은 슬슬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저 앞쪽의 업체들도 좀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AI의 중심축은 네트워크로라는 리포트를 좀 냈는데요. 9월 저점 이후에 뭐 엔비디아 등의 미국의 AI주들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AI 네트워크 밸류 체인들은 평균 27%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뭐 셀레스티카, 뭐 코히어런트 뭐 이런 업체들인데 GPU 탑재량이 증가하는 만큼 네트워크 장비 수요도 증가를 할 텐데 데이터 전송 속도 상승을 위해서는 고성능 장비들이 요구가 된다. 기존 클라우드 서버에선 뭐 100기가, 200기가 네트워크 장비가 쓰였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400기가, 800기가 장비를 탑재를 하고 25년도부터는 1.6테라로 업그레이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이 800기가 스위치향으로 CCL을 납품하는 TUC, EMC, ITEQ 뭐 이런 업체들이 9월 매출을 보면 다 전년 대비 51%, 37%, 19%씩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 네트워크 관련주를 뭐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데 AI 네트워크 강세의 수혜를 받을 업체로 이스페타시스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엔비디아 향으로 800기가 네트워크 장비용 기판 공급을 시작을 한 점을 좀 꼽았고요. 두산도 자회사 두산전자라고 있는데 엔비디아 향으로 800기가 향 이 CCL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업체를 탑픽으로 거론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네트워크 밸류체인 상승률은 30% 수준인데 이스페타시스는 9월달 저점 대비해서 한 10%대 상승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한국 업체들이 많이 좀 글로벌 흐름을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약세죠.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 잘 안 올라요. 네, 그리고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추종 ETF가 11월 4일에 12개나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데. 탑재되는 종목도 100개나 되고 그걸 따라가는 ETF도 막 12개나 돼서 지금 우리나라 ETF가 너무 많잖아요. 시총 막 100억도 안 돼가지고 막 관리 종목 ETF가 관리 종목 들어가고 막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런 ETF도 많은데 우리는 상장만 시키고 너무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놔야지. 본체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맨날 영양제만 갖다 붙이고 저 데코레이션만 가득하는 분위기야. 본체는 약체고. 아주 진짜. 네, 어쨌든 이제 12개 자산운용사가 초기 상장 설정 총액을 1조 원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1조 원의 자금이 일단 첫날부터 딱 모여야 되는데 달성할 수 있을지 뭐 조금 어렵게 보는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 밸류업 지수를 그대로 똑같이 추종하는 이 패시브 ETF 한 9개 정도, 그리고 종목 비중을 일부 조절 가능한 액티브 ETF도 3개 해서 총 12개가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추가로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N, 지수 선물 이런 것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ETF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드는 펀드고 ETN은 증권사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상품입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라빠진 갈비 갖고 그냥 서로 뜯어먹겠다고. 아유 정말. 감자탕에 갔는데 뼈다구밖에 없어. 감자탕에 고기 하나도 없고 그 꼴이야 지금.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수급도 없는데 좀 이렇게 ETF가 개수가 이렇게 하나를 추종하는 ETF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똑같은 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밸류업 지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요. 삼성전자가 이 비중이 15%예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20% 초반대 되잖아요. 근데 뭐 이 밸류업 지수도 15%면 뭐 지수나 밸류업 지수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상황에 이 삼성전자를 15% 비중이나 담아야 되는 이 ETF를 얼마나 살까, 이런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주가 오늘 특히나 좀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다 막 4에서 5%씩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실적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은행들이 3분기에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부동산 이꼬로니까. 부동산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7, 8월에. 호실적 원인은 이 대출 성장률 Q가 아주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는 조금 손해를 봤어요. P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NIM이라고 하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은 조금 떨어짐에도 대출 성장률이 Q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 상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PF 관련해서 대손 쌓아놓은 거, 이거 대손 비용도 전분기 대비해서보단 좀 감소를 했고요. 홍콩 ELS, 요거 충당금도 뭐 엄청 큰 규모는 아닌데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이 리스크도 완전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증시, 이 홍콩 ELS 충당금도 환입이 되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T1 비율,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ROE가 막 20, 30%씩 막 이렇게 급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은 뭐 어느 정도 뻔하고 이 주주환원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멀티플이 결정이 되는 요인이 상당히 큰데, 그런 면에서 이 CET1이라고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중요하게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딱 그 환율 하락한 것만 가지고도 CET1 비율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대요. 3분기의 환율 요인만으로 20pp 정도의 CET1 비율이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CET1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 위험을 가중치를 둬서 평균에서 한 자산을 만들고 그걸 분모로 두고 거기 비해서 얼만큼 보통주 자본을 쌓아놨냐, 이건데 이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 위험 가중치가 어떤 대출을 해줬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삼성전자 해준 대출이랑 개인한테 해준 뭐 신용대출이랑 다 다른데, 가중치가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은 상당히 낮대요. 위험 가중치가 10% 내외인데 요 주택 관련 대출이 3분기에 좀 많이 늘었죠. 사람들이 지금 집을 많이 사면서. 그래서 요 가중치가 낮은 대출이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CET1 비율도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CET1 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ET1 비율이 높을수록 주주환원 여력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은행은 뭐 우리는 CET1 비율이 13%가 넘으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CET1 비율이 주주환원 여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그리고 탑픽으로는 KB금융 선정을 했는데요. 10월 말에 밸류업 공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단기간 주주환원율이 50%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은행주 사실 주주환원율은 30% 뭐 그것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게 올해 40%를 목표로 하고 50%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많아요. 자본이 많이 쌓여 있거든 지금. 이렇게 치면 3년 후에 한 70% 도달 만약에 하면 그럼 뭐 그 미국 은행주 PBR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돈이 많아,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자본을 빨리 써야 돼. 안 그러면 대출만 계속 늘어나잖아. 위험도 늘어나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야 니네 왜 이렇게 막 하면 아니 대출 뭐 위험 나중에 잘못돼서 덮어 쓰지 않으려면은 배당 많이 주고 자산 소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본이 주니까 ROE는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출도 덜하고 그러면 ROE는 높고 대출도 덜해서 리스크도 좀 줄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은행은 돈을 뭐 순이익은 막 5천억씩 들어오는데 이거를 쓸 때가 한정적이잖아요. 네. 대출해 주는데 지금은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걸 점점 이제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대출 증가율이 좀 줄어들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ROE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주주환원에 좀 썼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4년도에 자사주 소각 규모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4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 23년도에 했던 1년간의 자사주 소각 규모의 2배 이상을 벌써 9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코스피 시장 자사주 소각 건수는 76건, 금액은 9조 3천억 정도. 코스닥 시장은 4,100억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작년에 2,9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4,100억이니까 뭐 2배가 조금 안 되게 코스피가 더 잘하긴 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적죠. 코스닥 시장 한 7분의 1 정도 시장 되는데 요즘 더 떨어졌으니까 한 8분의 1 될래나? 그렇긴 해도 너무 지금 적죠. 보시면은 뭐 규모 차이가 20배도 넘게 나니까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본 여력이 많은 데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은 코스피 쪽에서 훨씬 재밌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회사들 자본이 많이 쌓인 쪽에서 당연히 밸류업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자본 많이 쌓여서 막 PBR 막 0점 몇 배 이러고 이런 기업들이 돈을 주체를 못 하는 거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ROE도 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옛날에 뭐 1,00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조야 자본금이. 돈을 계속 쌓아서 벌어. 매년 1,000억씩 벌어가지고 10년 되면 1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억에서 3,000억 벌 때는 30% 수익이지만 1조 돼가지고 1,000억에서 300억 벌으면 30%지만 1조에서 300억 벌으면 0.3%야. 3%야 3%. 그러면 그는 ROE가 뚝뚝 떨어지는 일이니까. 예. 그렇죠. 네. 오늘 그래도 모처럼 삼성전자가 2%대 반등을 했는데 2.5%, 하닉스가 0.8% 올랐거든요. 네. 하닉스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죠. 네. 예, 외국인도 7월 달까지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10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다 팔았죠. 12조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올해 순매수가 전환을 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특징이 건 밸류업 관련된 은행 금융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 얘네들이 근데 보시면은 조정을 한 거예요. 횡보로. 그동안에. 은행주요? 은행주들이. 약간씩만 떨어지면서 약간 우하향 횡보하면서 했다가 오늘 다시 오른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를 빡 냈어요. 코덱스 은행 ETF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를 찍었죠. 네. 그래서 이 밸류업은 아직 여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 주식은 메리츠 금융이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예전에 한번 메리츠 금융도 신고가고 KB 금융도 신고가고. 메리츠 금융이 자산 규모로는 한참 후인데 지금 금융회사들 중에 네 번째인데 삼성생명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280조예요. 자산 규모가. KB하고 신한 700조가 넘어요. 근데 100조짜리 지금 메리츠가 다 따라잡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